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한 여자가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그 위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등을 돌리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주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저 시키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영훈이 서랍을 닫으며 낮게 답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고은설이 들것에 매달려 절규했습니다. 엄마, 제발 눈 좀 떠봐요. 저 여기 있어요, 엄마. 여기. 젠틀한 미소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냅니다. 가산동 세림타워 아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로 한 사람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희정의 몸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머리맡으로 검붉은 피가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늦은 밤거리는 인적이 드물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 참혹한 자리를 무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구조대가 달려왔습니다. 대원들이 서둘러 박희정의 목과 손목을 짚어 맥을 확인했습니다. 한 대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동료를 불렀습니다. 맥박 약하지만 잡혀요. 서둘러야 합니다. 빨리요. 대원들은 조심스럽게 박희정을 들것 위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 저만치서 숨이 턱까지 차오른 고은설이 골목을 꺾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만나자며 보낸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고은설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고은설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고은설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왜 이래요, 엄마. 안 돼요. 고은설은 들것 위 박희정의 피 묻은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감긴 두 눈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고은설의 얼굴이 순식간에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대원이 고은설을 부축하며 어서 비키라 했지만 고은설의 손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은설이 목이 메어 흐느꼈습니다. 엄마, 나왔어. 은설이 왔단 말이야. 제발 눈 좀 떠봐, 응? 대원들이 박희정을 구급차 안으로 밀어넣었고 고은설은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고은설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고개를 들어 캄캄한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득히 높은 옥상 난간 위로 검은 인형 하나가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눈물 너머로 그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시선이 닿기라도 한 듯 이내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구급차 문이 무겁게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다시 밤거리를 갈랐습니다.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고은설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진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고은설은 조금 전 받았던 연락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 메시지가 어쩐지 지금 생각하니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무슨 일로 이 늦은 밤 이곳까지 온 것인지 누구를 만나려 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은설의 머릿속은 온통 뒤엉켜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누가 이랬어? 대체 누가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흔들리는 차 안에서 고은설의 눈물만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닿을 때까지 고은설은 그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실에 붉은 불이 켜지고 고은설의 손에는 수술 동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보호자란에 이름을 적어야 하는데 글씨가 자꾸만 흔들려 번졌습니다. 고은설은 몇 번이나 볼펜을 놓쳤다 다시 쥐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고은설이 울먹이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크게 다쳤어. 지금 병원이야. 빨리 좀 와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은국과 고기안이 복도 끝에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뒤이어 왕금자마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얼굴빛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고은국이 달려와 동생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그 손도 함께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은국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설아,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고은설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자신이 도착했을 땐 이미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고기아는 넋이 나간 얼굴로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고 왕금자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보호자들을 둘러보며 상태를 알렸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심각합니다. 지금은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예요. 며칠은 고비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에 고은설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미끄러지듯 주저앉은 고은설의 머릿속으로 그동안 어머니에게 모질게 굴었던 순간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모가 있다는 말에 상처받아 등을 돌렸던 일, 버림받은 줄만 알고 차갑게 내뱉었던 말들이 뒤늦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애타게 찾았을지 이제야 사무쳤습니다. 고은설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고은설이 흐느끼며 되뇌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일어나줘, 엄마. 왕금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녀의 들썩이는 등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늘 독한 말을 쏟아내던 입술이 이번만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 왕금자의 주름진 손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은국은 주먹을 꽉 쥐고 수술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되기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고은국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무언가를 골똘히 알아보고 다니던 모습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좀 더 붙잡고 물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고은국이 아버지를 향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요새 뭔가 알아보고 다녔잖아요. 이게 그거랑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고기아는 아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넋나간 얼굴로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렇게 저마다의 후회와 불안을 아는 채 닫힌 수술실 문 앞에서 긴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청마가의 서재에는 늦은 밤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영우는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조용히 울렸고 짧은 통화를 마친 강영훈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습니다. 세림타워 아래에서 박희정이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영훈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영훈이 나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었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겉으로 드러난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영훈의 손끝은 어느새 책상 서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낡은 봉투 하나가 그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영훈은 그 봉투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졌습니다. 세월에 누렇게 바랜 겉면에는 어느 병원의 이름과 아주 오래전의 날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영훈의 손가락이 그 날짜 위에서 천천히 멈췄습니다. 강영훈이 봉투를 손끝으로 쓸며 낮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올해도 걸렸다. 이제야 판이 제대로 도는군.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서늘한 만족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김정선이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김정선은 남편의 굳은 등을 보고 걱정스레 다가섰습니다. 강영훈은 봉투를 손안에 감추듯 서랍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김정선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이 늦은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뭐해요? 무슨 일 있어요? 강영훈은 몸을 돌리며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까지의 서늘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정하고 젠틀한 청마의 대표 그 자체였습니다. 강영훈이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남아서 그래. 당신 먼저 들어가 쉬어, 여보. 김정선은 미덥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남편이 요즘 부쩍 밤늦게까지 서재에 머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늘 그렇듯 별일 아니려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영훈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의 도시를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닿는 곳 어딘가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을 여인이 있었습니다. 강영훈은 다시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그가 은밀히 손에 넣은 몇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그 서류들을 강영훈은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오래전 어느 겨울 한 병원에서 벌어진 일의 흔적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영훈은 그 종이들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가늠했습니다. 강영훈이 종이를 매만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패를 언제 꺼내야 가장 값이 나갈지 그것만 잘 고르면 되는 거지.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사람에게 며칠이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강영훈은 봉투를 다시 갈무리하고 도시의 불빛 위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청마가 대문을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미란이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에 창백한 얼굴로 들어선 주미란은 서재로 곧장 향했습니다. 강영훈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맞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 시간에 찾아올 것을 진작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주미란은 강영훈 앞에 서자마자 무너지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주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대표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여자를 만나려고만 했어요. 사고였어요. 정말 그럴 생각까진 없었어요. 주미란의 목소리는 갈수록 잦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강영훈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영훈은 팔짱을 낀 채 주미란을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벌어질 일이 벌어졌다는 듯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기다려온 사람의 여유가 서려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그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 자꾸만 눈을 피했습니다. 주미란이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저 좀 도와주셔야 해요. 이대로면 저는 정말 끝장이라고요. 강영훈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위로도 질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주미란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들었습니다. 강영훈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 실장, 왜 그렇게 떨고 있나? 자네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뭐가 그리 두렵지? 그 한마디에 주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네가 할 일이라는 말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순간 주미란은 강영훈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밤 무슨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그 이전의 일들까지도 말입니다. 강영훈은 여전히 주미란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주미란에게는 세상 어떤 호통보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미란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 뒤로 서늘한 벽이 닿았습니다. 주미란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강영훈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의 일만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어느 쪽이든 이 남자 앞에서 어설픈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미란은 겨우 마음을 다잡고 다시 강영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주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강영훈은 그 말에 옅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그 웃음이 주미란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대답으로 들렸습니다. 주미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강영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아주 오래된 옛일을 지나가듯 꺼냈습니다. 어느 병원의 이름, 오래전 그 겨울의 일, 그리고 뒤바뀐 아기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미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자신과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 여자만이 안다고 믿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강영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겨울 자네가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었네, 주 실장.
주미란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믿었던 그 비밀을 강영훈이 이미 손안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병원 기록도 뒤바뀐 흔적도 그가 진작에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청마 안방에서 보낸 그 오랜 세월이 전부 이 남자의 눈앞에서 벌인 연극에 불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미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 팔걸이를 붙들었습니다. 주미란이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대표님 알고 계셨으면서 왜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저를 이대로 두셨어요? 강영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몸을 돌려 주미란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주미란이 지금껏 봐 온 젠틀한 대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오래 지켜본 사냥꾼의 서늘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강영훈은 천천히 주미란에게 다가와 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주미란은 그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혔습니다. 강영훈이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자네가 할 일은 하나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처신하는 것. 그거면 돼. 알아듣겠나? 주미란은 넋이 나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영훈은 그 말만 남기고 등을 돌려 서재를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주미란은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여태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실은 저 남자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왕국의 주인은 처음부터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서재를 나가려던 강영훈이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은 어떤 협박보다도 조용했지만 주미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강영훈이 문고리를 잡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껏 쌓아온 것들 지키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만 하게. 그게 자네가 사는 길이야. 주미란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강영훈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그녀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김정선을 속이며 안방을 차지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 안방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주미란은 텅 빈 서재에서 오래도록 몸을 떨었습니다. 서늘한 침묵 속에서 주미란의 기억은 몇 해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강영훈의 집무실,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들이운 방 안이었습니다. 그날 주미란은 무언가를 서둘러 감추려다 강영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를 등 뒤로 숨기던 그 순간 강영훈이 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주미란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주미란이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그냥 재단 서류예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이요. 강영훈은 그때도 아무것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주미란 앞에 조용히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회상 속 주미란은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던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이미 들여다본 사람 앞에서 주미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영훈이 서류를 밀어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주 실장,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알아. 그러니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세. 그 말은 어떤 추궁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 침묵이야말로 주미란의 발목을 올가맨 가장 단단한 족쇄였던 것입니다. 강영훈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주미란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렸고 주미란은 그 손길 아래에서 자신이 이미 붙잡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주미란은 강영훈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자신이 충성을 다한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회상에서 빠져나온 주미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청마 안방을 소나기에 넣고 왕국을 쌓아 올린다고 믿었지만 이제야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음이 선명해졌습니다. 강영훈은 그 오랜 세월 내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며 부려왔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그가 원하는 그림을 대신 그려준 붓 한 자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미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주미란은 지난 세월 강영훈이 자신에게 맡겨온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굳은 일들, 남몰래 처리해야 했던 뒷일들.
그때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신임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돌아보니 강영훈은 그 일들을 통해 주미란의 손에 하나씩 약점을 쥐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을 빼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도록 말입니다. 주미란이 허공을 향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거였어. 전부 다.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주미란은 자신이 설계자라 믿었지만 진짜 설계자의 그림 안에 놓인 말 한 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주미란의 가슴을 서늘하게 짓눌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영훈은 비서실장을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창을 등지고 앉은 강영훈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지시는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박희정의 사고와 관련한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자세를 낮추고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강영훈이 서류에 눈을 둔 채 지시했습니다. 이번 일이 밖으로 시끄럽게 새 나가지 않도록 해. 언론이든 경찰이든 조용히 정리하도록.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수첩에 지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목격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고 경위는 단순한 실족으로 매듭짓게 하라는 지침이 이어졌습니다. 세림타워 주변에 몰려들려던 취재는 손쓸 새도 없이 차단되었고 경찰과의 접촉도 은밀한 통로로 관리되었습니다. 청마의 이름은 그 어떤 서류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강영훈이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이 일에 오르내려선 안 돼. 특히 청마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나와선 안 되네. 명심하게. 비서실장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처리하겠습니다. 강영훈은 만족한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지시대로 박희정의 사고는 어느 불운한 여인의 실족 사고로 조용히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 배후에 청마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미란의 이름만이 만에 하나 진실이 새어나올 경우 모든 책임을 홀로 뒤집었을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영훈은 그렇게 자신을 완벽하게 지우고 주미란을 방패로 세워두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물러가자 강영훈은 다시 홀로 서재에 남았습니다. 그는 어제의 낡은 봉투를 서랍에서 다시 꺼내 손안에 쥐었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온 그 비밀은 이제 그를 위협하는 칼날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희정의 비극조차 그에게는 판을 흔들 하나의 수에 불과했습니다. 강영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조용히 잠갔습니다. 강영훈은 창가로 걸어가 아침 햇살이 비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고를 그저 한 여인의 불행한 실족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누구도 그 뒤에 청마의 그림자가 있으리라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단 한 사람, 주미란은 이제 강영훈의 손안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영훈은 그 모든 그림이 자신의 뜻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을 흡족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강영훈이 창밖을 향해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 몫이지, 여보. 당신이 가진 그 자리 말이야. 그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다정함 대신 오래 벼려온 야심이 서늘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강영훈은 넥타이를 고쳐 매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얼굴은 다시 세상이 아는 젠틀한 대표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며칠째 마르지 않은 근심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은설과 고은국은 어머니가 남긴 흔적을 줬다가 문득 청마가의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나려 했던 상대가 그곳에 있으리라는 짐작 때문이었습니다. 고은설은 김정선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청마가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번번이 낯선 목소리에 가로막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끊어냈습니다. 이 번호로는 연결이 어렵습니다.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고은설은 몇 번이나 다시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청마가의 경비와 통신을 주미란이 단단히 틀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스토커로 몰려 차단당했다는 사실을 고은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고은국이 답답한 듯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고은국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왜 자꾸 막는 거야?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때 병실 쪽에서 왕금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들었습니다. 밀린 병원비 고지서를 손에 쥔 왕금자는 애먼 곳에 화를 쏟아냈습니다. 며느리 걱정과 돈 걱정이 뒤엉킨 신경질이었습니다. 왕금자가 고지서를 흔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돈은 다 어쩔 거야, 응? 이러다 우리까지 다 나앉게 생겼어. 고은설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실로 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어머니의 손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그 손을 이마에 갖다 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쫓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고은설이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알아낼게. 엄마가 못다한 거 내가 꼭 밝힐게. 고은국은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치기 며칠 전 김정선의 이름을 몇 번이나 입에 올렸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그 이름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고은국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은설아, 엄마가 그 청마 사모님이란 사람을 자꾸 찾았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 고은설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나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짐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몫이었습니다. 고은설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위해 무엇 하나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홀로 감당하려 했던 그 무게를 고은설은 이제 조금이나마 나눠지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고은설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며칠 뒤에야 김정선은 박희정이라는 여인이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전해 들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이름이었지만 김정선은 그 여인이 자신과 어떤 인연으로 얽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까닭없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정선은 그 불안을 안고 서재로 강영훈을 찾아갔습니다. 김정선이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집 주변이 뒤숭숭한 것 같아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강영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다정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번졌습니다. 강영훈은 김정선의 손을 잡아 부드럽게 다독였습니다. 강영훈이 온화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냥 바깥 일이 좀 시끄러운 것뿐이야. 다 정리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김정선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재차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영훈은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다가오는 재단 행사 이야기며 요즘 김정선의 건강 이야기로 말머리를 슬쩍 옮겨갔습니다. 김정선은 어느새 자신이 무엇을 물으려 했는지조차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영훈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편히 쉬어. 집안일이든 회사일이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김정선은 그 말에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미소는 변함없이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선이 등을 돌려나가는 순간 강영훈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내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언제든 다룰 수 있는 대상을 바라보는 냉정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김정선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늘 그렇듯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자신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어 있곤 했습니다. 김정선은 그 낯선 느낌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김정선이 스스로를 다독이듯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한가 봐. 그이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경을 헤맨다는 그 여인의 이름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알 수 없이 저려왔습니다. 그 여인을 한 번이라도 만나 보고 싶다는 생각이
김정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까닭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했고 집안의 일들은 늘 자신이 닿기 전에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선은 그 낯선 벽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김정선은 그 까닭 모를 아픔을 아는 채 무거운 걸음으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김정선이 나가고 서재에 홀로 남은 강영우는 곧장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정선의 이름으로 된 지분 서류와 이사회 관련 문건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영우는 그 문서들을 한 장씩 넘기며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오래도록 준비해온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촘촘한 검토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영훈이 서류를 짚어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왔군. 이제 이 지분만 내 쪽으로 넘어오면 되는 거야. 강영훈의 손끝을 따라 청마그룹의 지배권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김정선이 최대 주주로 쥐고 있는 그 자리를 조금씩 자신의 손안으로 끌어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세운 야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다정한 남편의 얼굴 뒤에서 강영훈이 은밀히 벼려온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강영훈은 서류 한 귀퉁이에 무언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박희정의 사고로 어수선해진 지금이야말로 판을 움직이기에 더없이 좋은 때였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사이 그는 조용히 자기 몫을 챙길 셈이었습니다. 강영훈이 문건을 덮으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기댈 곳을 찾지. 그 기댈 곳이 나여야만 해. 그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청마의 이름을 단 높은 건물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영훈은 그 풍경을 마치 자기 것을 바라보듯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계획의 마지막 장이 이제 막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영훈은 자리에 앉아 오래된 봉투를 다시 꺼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쪽에는 지분 서류가, 다른 한쪽에는 오래전 병원의 흔적이 담긴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나란히 놓이자 강영훈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배권을 손에 넣는 일과 오랜 세월 감춰둔 그 비밀은 결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영훈이 두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로 이어지는 그림이지. 서두를 것 없어. 하나씩 천천히. 그는 오랜 세월 이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다정한 남편의 얼굴도 젠틀한 대표의 미소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강영훈은 두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이미 판의 모든 말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그 겨울의 비밀을 손에 넣은 순간부터 강영훈은 이날이 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열매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의 끝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을 넘길 열쇠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손안에 쥐어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낯선 유학지에서 차석진은 뒤늦게 고향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박희정이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차석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다정하게 자신을 맞아주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차석진은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은설이 걱정되었습니다. 차석진이 휴대폰을 쥔 채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설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차석진은 몇 번이나 고은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신호는 공허하게 이어지다 끊길 뿐 좀처럼 닿지 않았습니다. 떠나오기 전 반드시 다시 만나자던 약속이 이렇게 멀리서 발만 구르는 처지가 되고 보니 더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석진은 초조함에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흔들리는 모습을 박소연이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 헤아리지는 못해도 아들의 얼굴에 드리운 근심만은 또렷이 읽어냈습니다. 박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차석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박소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석진 씨, 무슨 걱정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차석진은 어머니를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에게 근심을 옮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맞잡은 손끝의 떨림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차석진이 어머니의 손을 마주쥐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소연 씨. 그냥 한국에 두고 온 사람이 좀 걱정돼서 그래. 박소연은 그 말에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차석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붙들어 주었습니다. 차석진은 창가에 서서 멀리 한국이 있을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떠나오기 전 고은설과 나눴던 약속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매일 연락하겠다던 그 말이 정작 이런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차석진을 괴롭게 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택한 길이었지만 그 길이 고은설에게서 자신을 이토록 멀리 떼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차석진이 창에 이마를 기대며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은설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볼 테니까. 그는 밤새 여러 곳에 연락을 넣어 한국의 소식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실체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차석진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려 떠나온 이 먼 길이 어쩌면 고은설을 홀로 두는 대가로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죄스러움마저 들었습니다. 차석진은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고은설에게 닿지 못하는 초조함만은 밤이 깊도록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강영훈의 서늘한 경고를 들은 뒤로 주미라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그의 소나기에 붙들려 지내다가는 언젠가 모든 죄를 홀로 뒤집어 쓴 채 버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미라는 어떻게든 스스로 살 길을 찾아보려 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주미란이 초조하게 전화기를 붙들고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알아봐줘. 나 혼자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대표님 쪽엔 절대 새 나가면 안 돼. 그러나 며칠도 지나지 않아 주미란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은밀히 만난 사람들, 조용히 나눈 이야기들이 어느새 강영훈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부린다고 믿었던 이들 가운데 여럿이 실은 처음부터 강영훈이 심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미란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주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다 보고 있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전부 다. 주미란은 그제야 자신이 세운 왕국의 실체를 똑똑히 마주했습니다. 청마 안방을 손에 넣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실은 처음부터 강영훈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그의 눈과 귀로 촘촘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미란은 벽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주미란이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절망했습니다. 내가 설계한 게 아니었어. 나는 그냥 그 사람 판이의 말이었을 뿐이야. 오랜 세월 남을 부리고 뒤흔들며 살아온 주미란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남이 파놓은 함정 안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주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동안 강영훈의 지시로 처리해 온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일들이 이제는 고스란히 자신의 죄가 되어 돌아올 판이었습니다. 강영훈은 어디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모든 흔적은 오직 주미란에게로만 향하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빠져나가려 몸부림칠수록 올가미는 더욱 단단히 목을 조여왔습니다. 주미란이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나도 뭔가 쥐고 있는 게 있어야 해. 그러나 막상 무엇을 손에 쥘 수 있을지 주미란은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들어온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목숨줄을 쥔 사람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주미란은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뒤바꾼 그 아이들의 운명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 오랜 죄가 이렇게 자신에게 되돌아올 줄은 주미란도 미처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주미란을 짓눌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청마가의 불빛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희정의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형식적으로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사건은 밤늦은 시각에 단순한 실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목격자는 나서지 않았고 결정적인 단서도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을 느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서를 넘기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그 시간에 그 여자가 왜 거길 갔는지 그게 도무지 안 맞아떨어져. 형사는 몇 가지 정황을 더 캐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그의 손을 묶었습니다. 더는 확대하지 말고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형사는 상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미심쩍어 해도 사건을 계속 파고들 명분은 위에서부터 지워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못마땅한 얼굴로 조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만 덮으라니 덮어야지. 내가 뭘 더 어쩌겠어. 그 배경에는 어디에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손길이 조용히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청마 측의 인맥이 눈에 띄지 않게 곳곳에 손을 써 사건이 더 커지지 않도록 다독여 놓은 것입니다. 강영훈의 지시는 어느 서류에도 남지 않았지만 그 결과만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희정의 사고는 그렇게 한 여인의 불운으로 봉해졌습니다. 진실은 사경을 헤매는 박희정의 기억 속과 절망에 빠진 주미란의 입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모두 지금은 입을 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사무실을 나서기 전 사건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실족으로만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을 파고들 힘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형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자료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형사가 혼잣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이 사건 다시 들춰질 날이 오려나. 그때는 누가 진실을 말해줄까. 그렇게 사건은 서류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봉인된 것은 진실이 아니라 다만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병상에 누운 박희정도 절망에 빠진 주미란도 언젠가 그 진실을 다시 세상에 꺼내놓을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수첩을 손에 쥔 고은설 또한 그 불씨를 되살릴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묻힌 진실은 결코 영원히 잠들어 있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있는 자가 덮으려 한다 해도 한번 세상에 태어난 진실은 어떻게든 제 목소리를 내려 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언제 누구의 입을 통해 터져나올지가 다를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은 조용히 묻혀갔고 그 어둠을 만든 사람은 여전히 밝은 곳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흘러갔습니다. 고은설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고은설은 어머니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과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오래 손때가 묻은 수첩이었습니다. 고은설은 조심스럽게 그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고은설이 수첩을 넘기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이런 걸 왜 적어뒀지? 수첩 안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무언가를 급히 적은 듯한 날짜들, 처음 보는 낯선 이름들, 그리고 뜻을 알 수 없는 짧은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어느 병원의 이름이, 또 어떤 페이지에는 오래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그 낯선 기록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고은설의 손끝이 어느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자신도 어렴풋이 아는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은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무언가를 오래도록 쫓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수첩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수첩을 가슴에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였구나. 엄마 혼자 이걸 다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고은설은 어머니가 왜 그 늦은 밤 세림타워로 향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를 만나 이 수첩에 적힌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변을 당한 것입니다. 고은설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단단한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수첩을 품에 꼭 안은 채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고은설은 수첩에 적힌 이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청마가와 연결되는 흔적이 여럿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청마가의 사람을 만나려 했는지 이제 그 이유가 어렴풋이 짐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무언가 중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 밝히려다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고은설이 수첩을 꼭 쥐며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내가 대신 다 알아낼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꼭 버텨줘. 고은설의 마음속에서 슬픔은 조금씩 결의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이 실마리를 따라가야만 진실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해도 고은설은 되돌아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토록 오래 홀로 짊어져온 무게라면 그 끝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고은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다 밝히지 못한 그 진실을 이제 자신이 이어받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영우는 그룹의 원로들을 은밀한 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오랫동안 청마를 지켜본 이들이었습니다. 강영우는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맞으며 넌지시 김정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겉으로는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그 말의 결은 미묘하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영훈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집사람이 부쩍 힘들어합니다. 큰일을 맡기기엔 심신이 많이 지쳐 있어서 제가 다 걱정입니다. 원로들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강영훈은 김정선의 경영 판단을 두고 미덥지 않다는 인상을 은근하게 심어나갔습니다. 직접 헐뜯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척하면서 김정선이 그룹을 이끌기에 위태로워 보인다는 여운만을 자리에 남겼습니다. 그것은 여론을 만드는 노련한 방식이었습니다. 강영훈이 잔을 기울이며 덧붙였습니다. 누군가는 곁에서 든든히 받쳐줘야지요. 청마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원로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영훈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자리에 감돌았습니다. 아내를 아끼는 남편의 진심으로만 보이는 그 말들이 실은 지배권을 넘겨받을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계산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영훈은 원로들이 돌아간 뒤 홀로 남아 잔을 비웠습니다. 판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정선을 흔들 여론은 조금씩 무르익었고 박희정의 사고로 어수선한 분위기는 그 흐름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강영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강영훈은 빈잔을 내려놓으며 오늘 자리의 성과를 가만히 되짚었습니다. 원로들의 마음에 김정선을 향한 의심의 씨앗을 심어두었으니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강영훈은 그저 그 방향만 슬며시 틀어놓으면 충분했습니다. 강영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제 발로 걸어와 내게 자리를 넘기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지. 그것이야말로 강영훈이 오랜 세월 갈고 닦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내어주도록 판을 짜는 것. 그 정교한 설계 앞에서 김정선도 주미란도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강영훈에게 사람이란 저마다 쓸모에 따라 판 위에 놓이는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오랜 신복도 심지어 뒤바뀐 아이들조차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강영훈은 그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고 저마다의 약점을 손에 쥔 채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계산 앞에서 청마의 모든 것이 서서히 그의 손안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다만 자신이 놓은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고은설은 수첩을 품은 채 다시 청마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밝히려던 진실을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고은설은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마침 저택을 나서던 강영훈이었습니다. 고은설은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은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강영훈은 낯선 방문객을 부드러운 얼굴로 맞았습니다. 고은설이 누구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내색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영훈은 오히려 딱한 사연을 아는 어른처럼 다정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강영훈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은 참 안 됐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힘든 일 겪는 걸 보니 나도 마음이 좋지 않다. 고은설은 그 다정함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이 아는 젠틀한 대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고은설은 그 부드러운 눈빛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얼핏 느꼈습니다. 위로의 말과는 어딘가 어긋나는 자신을 가늠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고은설의 등줄기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고은설이 애써 마음을 다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가 이 댁에 연락드린 적 없으셨어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요. 강영훈은 그 물음에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아는 바가 없다는 말로 부드럽게 고은설을 다독였습니다. 그 태도가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고은설은 더 캐물을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영훈은 마지막까지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고은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멀어지는 강영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은설은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더없이 친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인지 그 친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듯한 그런 서늘한 느낌이었습니다. 고은설이 품속의 수첩을 꼭 쥐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이상하지? 분명 좋은 분 같은데 왜? 고은설은 그 불편함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남긴 수첩과 방금 마주친 그 사람 사이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실이 이어져 있는 듯한 예감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고은설은 그 서늘한 예감을 애써 눌렀지만 마음 한구석에 새겨진 그 불편함만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훗날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그때의 고은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홀로 남은 고은설은 대문을 올려다보며 방금 느낀 그 불편함의 정체를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주미라는 결국 마지막으로 강영훈을 찾아갔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주미라는 강영훈 앞에 무너지듯 매달렸습니다. 오랜 세월 남 앞에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살기 위해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주미란이 강영훈의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대표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대로 버려지면 정말 끝이에요. 시키신 일 다 했잖아요. 강영훈은 그런 주미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태 주미란을 어떻게 여겨왔는지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미란은 애초에 그에게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버릴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강영훈이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 실장, 자네는 자네 자리에서 할 일만 하면 돼. 그 이상을 바라면 곤란하지. 그 한마디가 주미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에 돌아온 것은 앞으로도 순순히 움직이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주미란은 자신이 지금껏 대단한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다고 믿어왔지만 강영훈에게 그녀는 그저 판 위에 놓인 하나의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주미란이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냥 대표님 손에 쥐인 물건이었어요. 강영훈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주미란에게는 그 어떤 저주보다 뼈아팠습니다. 주미란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랜 세월 김정선을 속이고 강혜라를 부리며 왕국의 주인 행세를 해왔지만 정작 자신은 처음부터 남의 손에 노란한 인형이었던 것입니다. 서재를 나서던 주미란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창가에 선 강영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그 앞에서 손발이 되어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주미란의 눈에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주미란이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말겠다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이 먼저 무너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주미란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애써 눌러 삼켰습니다. 그렇게 주미란은 강영훈의 소나기에서 당장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왕국의 주인 행세를 해온 여자의 끝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그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뒤흔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늦은 깨달음이 지금의 주미란을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주미란은 무거운 걸음으로 서재를 나섰습니다. 밤이 깊은 병실에서 고은설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며칠째 온기만 남긴 채 미동이 없었습니다. 고은설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품에 안은 수첩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다짐이 고은설의 마음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고은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엄마가 지키려던 거 내가 끝까지 지킬게. 그러니까 꼭 깨어나야 해.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저 멀리 청마가의 서재에도 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강영훈은 홀로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천천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고 방해가 될 이들은 하나씩 그의 손안에 갇혔습니다. 강영훈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 도시도 청마도 전부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정한 남편이자 젠틀한 대표라는 가면 뒤에서 오랜 세월 야심을 벼려온 진짜 얼굴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비극도 뒤바뀐 아이들의 운명도 그에게는 자신의 왕국을 세울 발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강영훈은 그 모든 것을 손안에 쥔 채 조용히 도시를 굽어보았습니다. 고은설은 품속의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실마리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모든 비극의 뿌리에 닿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고은설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온 것을 이제 자신이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고은설이 어머니의 손등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 엄마가 시작한 거 내가 끝까지 갈게. 우리 꼭 같이 이겨내자. 병실 밖으로는 밤이 깊어갔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서 진실을 좇는 딸과 진실을 묻으려는 남자의 길이 언젠가는 정면으로 마주칠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서로의 존재조차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운명은 이미 그 두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밀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작은 수첩 한 권이 언젠가 저 거대한 그림자를 무너뜨릴 첫 실마리가 되리라는 것을 그 순간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밤하늘 아래 병상을 지키는 딸과 서재에 선 남자가 저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되찾으려 했고 다른 한쪽은 그 어둠을 더 깊게 들이우려 했습니다. 진짜 설계자의 그림자가 이제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욕망의 덫이라는 제목을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읽어봅니다. 덫을 놓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그 자리에는 늘 주미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발 물러서 있던 강영훈을 들여다봅니다. 늘 온화한 미소로 서 있던 사람입니다. 확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가 서 있던 자리를 천천히 따라가 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껏 보이지 않던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립니다. 강영훈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가 화를 낼 때를 봐야 합니다. 딸 강혜라의 그림 조작이 드러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딸의 거짓말에 먼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강영훈이 먼저 걱정한 것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회사가 어떤 피해를 볼지였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앞선 것이 회사의 이름값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아주 작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속은 이런 결에서 드러납니다.
강영훈에게 세상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해야 할 위험과 지켜야 할 이익의 문제입니다. 그는 분노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세마는 경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화함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온화함은 그의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아주 잘 다듬어진 겉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자리에서 이익을 먼저 세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미소 뒤에는 늘 다른 계산이 숨어있게 마련이죠. 강영훈의 언어를 곱씹을수록 그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같은 결은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보입니다. 강영훈은 장학생 차석진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애정에도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야 장학금을 주는 보람도 있다는 말이지요. 아끼는 마음조차 이익과 보람으로 샘해지는 것입니다. 순수한 호의라기보다 잘 굴러가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셈으로 대하는 이는 실수를 잘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이를 그르치는 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강영훈은 늘 안전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굳은 일에는 절대 자기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을 더럽히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곁에 따로 있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면 뒤에 이야기가 달리익힙니다. 청마라는 집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청마의 뿌리를 쥔 사람은 강영훈이 아닙니다. 아내 김정선입니다. 김정선은 이 집안의 상속녀이자 가장 큰 몫을 가진 주인입니다. 그룹의 진짜 지배권은 김정선의 손에 있습니다. 강영훈은 대표라는 자리에 앉아 회사를 이끕니다. 컷으로 보면 그가 청마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자리와 소유는 다른 것이지요. 그가 앉은 의자의 다리는 사실 아내의 것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부부 사이가 달리 보입니다. 강영훈은 아내에게 다정한 남편으로 통합니다. 대중에게는 도덕적인 경영자로 통합니다. 그 두 얼굴이 모두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힘 위에 앉은 사람은 늘 불안한 법입니다. 언제든 그 힘이 걷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강영훈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 자리의 완전한 소유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아내 김정선의 지배권은 넘어야 할 벽이 됩니다. 부드러운 남편의 얼굴 아래로 다른 마음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력이 아내에게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많은 것을 다시 보게 합니다. 강영훈이 왜 그렇게 위험을 관리하려 드는지도 여기서 조금 읽힙니다. 여기서 김정선이라는 사람도 함께 봐야 합니다. 김정선은 청마의 힘을 쥔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스스로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살림도 바깥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배우로 사는 삶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이지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에서 가장 멀리 있습니다. 힘을 쥔 사람이 그 힘을 돌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대신 채웁니다. 김정선의 곁에서 그 자리를 채운 이가 둘입니다. 하나는 남편 강영훈이고 하나는 주미란입니다. 두 사람 모두 김정선의 이름으로 힘을 씁니다. 정작 김정선은 자기 힘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릅니다. 이 구조가 바로 이 집안의 가장 깊은 약점입니다. 주인은 멀리 있고 대리인들은 가까이 있습니다. 대리인의 마음이 딴 데 있어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강영훈이 어떤 야심을 품는데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내가 힘에 무심할수록 남편의 손은 자유로워집니다. 이 헐거운 자리에서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청마의 안방에는 또 한 사람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미란입니다. 주미란은 재단의 홍보실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그 이름을 훌쩍 넘어섭니다. 김정선의 살림을 챙기고 연애 활동을 총괄합니다. 집안의 안살림과 바깥일이 모두 이 사람 손을 거칩니다. 주미란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오래전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장본인입니다. 자기 딸을 청마의 딸 강혜라로 앉힌 사람이지요. 그리고 김정선의 친딸 고은설은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실행한 손이 주미란의 손입니다. 그런 주미란이 김정선에게는 충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강영훈에게는 대표님이라 부르며 몸을 낮춥니다. 겉으로 그녀는 이 집안의 성실한 살림꾼입니다. 속으로 그녀는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품 안에 두고도 김정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주미란은 어떻게 안방까지 이토록 깊이 들어왔을까요? 유모로 잠입한 경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지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자리는 누군가의 묵인 없이는 얻기 어렵습니다. 안방의 문을 열어준 손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마음에 새겨둘 대목입니다. 주미란이 청마에서 하는 일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교감을 매수해 화재의 증거를 없앤 것도 주미란입니다.
경쟁 배우의 약점을 만들어 김정선의 배역을 되찾은 것도 그녀입니다. 하나같이 손을 더럽히는 굳은 일이지요. 청마의 이름값을 지키는 위험한 일들을 도맡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를 누가 가장 크게 누리는지 봐야 합니다. 그 일들이 지켜낸 것은 결국 청마의 평판입니다. 청마의 평판이 지켜지면 강영훈의 자리도 지켜집니다. 주미란은 자기 죄를 덮으며 동시에 청마를 지킵니다. 손은 주미란의 손인데 이득은 넓게 퍼집니다. 그 이득의 한가운데에 강영훈이 앉아 있습니다. 앞에서 셈하던 사람과 뒤에서 손대는 사람의 그림이지요. 강영훈은 딸 강혜라에게 같은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언제 폭로당할지 모르니 행동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이상한 소문이 들리면 곧장 불러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자식을 아끼는 아버지의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곱씹으면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는 딸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이 드러날까 봐 조심하라고 합니다. 잘못 자체보다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를 가르치는 아버지의 언어가 아닙니다. 위험을 덮으려는 관리자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강영훈은 무엇을 그렇게 지키려는 것일까요? 그가 두려워하는 폭로란 대체 무엇일까요? 강혜라의 그림 조작 정도라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딸의 처신을 단속합니다. 마치 더 큰 무언가가 흔들릴까 봐 조바심을 내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물론 이것은 단순한 걱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방영분에서 강영훈은 바꿔치기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의 야심도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함부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경고가 유난히 집요하다는 점은 남습니다.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이 조심스러워지는 법이지요. 그리고 이 경고에는 묘한 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강영훈은 딸 강혜라를 청마의 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라가 실은 주미란의 친딸인 줄은 모릅니다. 그러니 그가 지키려는 딸은 사실 그의 핏줄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남의 딸을 감싸고 있는 셈이지요. 이 어긋남이 이야기를 더 서늘하게 만듭니다. 강영훈이 진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딸이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며, 아내의 친딸이 따로 버려졌다는 사실을 안다며, 샘에 밝은 그가 이 패를 그냥 둘 리 없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흔들 가장 무거운 무기가 됩니다. 그 무기를 언제 어떻게 쓸지가 남은 이야기의 열쇠이지요. 그래서 강영훈의 처신 경고를 한 번 더 뒤집어 봅니다. 만약 그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사람이라며, 그렇다면 딸에게 조심하라는 그 말의 뜻이 달라집니다. 진실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단속이 됩니다. 판이 무르익을 때까지 조용히 덮어두려는 것이지요. 이 또한 확정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박희정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그 밤을 생각합니다. 표면에 드러난 손은 주미란의 손이었습니다. 박희정을 옥상으로 꿰어낸 것도 주미란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를 밀어버린 것도 주미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창극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박희정은 바꿔치기의 진실을 아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혜라가 주미란의 딸이라는 사실을 쥐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김정선의 친딸이라는 사실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이 세상에 나오면 청마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 진실이 묻힐 때 누가 가장 안전해질까요? 주미란은 자기 죄가 묻히니 안전해집니다. 하지만 청마라는 집안 전체의 평온도 함께 지켜집니다. 김정선의 자리도 강영훈의 자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입을 막는 일이 이토록 많은 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창극을 주미란 혼자만의 일로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실행한 손은 분명 주미란의 손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그 손이 지켜낸 이익이 너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익이 닿는 자리마다 의심의 씨앗도 함께 떨어집니다. 강영훈이 서 있는 자리에도 그 씨앗이 떨어져 있지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주미란은 박희정을 없애려 청부업자까지 불렀습니다. 도박꾼이든 약쟁이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서두른 것은 그만큼 급했다는 뜻이지요. 진실을 아는 입 하나가 그토록 위험했던 것입니다. 그 위험은 주미란만의 위험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박희정의 입이 열리면 청마 전체가 무너집니다. 김정선은 뒤바뀐 딸의 진실 앞에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곧 지배권의 흔들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순간을 누군가는 오래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흔들릴 때 자리를 넓히려는 사람 말이지요. 주미란의 다급함 뒤에 다른 계산이 겹쳐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의 물음을 정면으로 마주해 봅니다.
이 모든 덫의 진짜 설계자가 강영훈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확정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방영분 속 강영훈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야심도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어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조각들을 나란히 놓으면 한 그림이 어른거립니다. 강영훈은 도덕보다 이익을 먼저 세는 사람입니다. 청마의 지배권은 아내 김정선이 쥐고 있습니다. 그 지배권을 온전히 갖는 것이 그의 오랜 바람일 수 있습니다. 아내의 힘을 흔들 균열이라면 무엇이든 도구가 됩니다. 바꿔치기의 진실은 바로 그런 균열입니다. 김정선의 친딸이 뒤바뀌어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이 터지면 김정선은 크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아내 곁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넓힐 수 있습니다. 주미란의 손이 만든 균열이 엉뚱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구조이지요. 그렇다면 주미란의 야욕과 강영훈의 야심은 다른 길일까요?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몰래 손을 맞잡은 것일까요? 주미란을 안방까지 들인 손, 그 손의 정체가 여기서 다시 떠오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 우리 손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음을 품고 보면 강영훈의 미소가 달리 보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고 단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미란은 어디까지나 제 왕국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강영훈 또한 제 제국을 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욕망이 잠시 같은 방향을 볼 뿐이지요. 같은 방향을 보는 두 욕망은 잠시 나란히 걷습니다. 그러다 갈림길에서 서로에게 칼을 겨눌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 어디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는 끝이 좋은 법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뒤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강영훈과 주미란 사이에도 그 순간이 오겠지요. 그때 진짜 설계자의 얼굴이 드러날 것입니다. 덫이라는 것은 원래 놓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만든 덫일수록 손을 뗀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에서 흔적은 온통 주미란에게 있습니다. 주미란은 너무 많이 움직였고 너무 많이 손을 텄습니다. 정작 강영훈은 거의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깨끗함이 도리어 마음에 걸리는 것이지요. 가장 조용한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움직이는 사람은 오히려 도구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설계자는 뒤에서 판을 내려다봅니다. 주미란이 앞에서 뛰는 동안 강영훈은 지켜봅니다. 이 그림이 맞다면 참으로 서늘한 구도이지요. 물론 아직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짚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고 추측입니다. 강영훈이 배우라는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드라마의 제목이 욕망의 덫이라는 점을 떠올립니다. 가장 크게 욕망하는 사람이 가장 깊은 덫을 놓는 법이지요. 그 욕망의 자리에 강영훈이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주미란만을 덫의 주인으로 봐왔습니다. 오늘은 그 시선을 조금 옆으로 옮겨보았습니다. 늘 한 발 물러서 미소 짓던 강영훈의 자리를요. 도덕보다 이익을 세는 그의 언어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있는 지배권과 그 곁에 선 남편의 불안도 짚었습니다. 주미란을 안방에 들인 손이 누구인지도 물었습니다. 딸에게 되풀이한 그 집요한 경고도 다시 들었습니다. 박희정을 삼킨 창극이 지켜낸 넓은 이익도 따라가 봤습니다. 이 조각들을 가리키는 방향에 강영훈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드라마의 비극은 늘 한 방향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고은설은 제 핏줄도 모른 채 짓밟혀왔습니다. 박희정은 진실을 쥐었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쓰러질 때마다 청마는 멀쩡합니다. 무너지는 자와 멀쩡한 자가 이토록 또렷이 갈립니다. 멀쩡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다시 봅니다. 김정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영훈이 그 곁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비극이 훑고 지나가도 그의 자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사람들만 하나씩 치워집니다. 이 고요한 무사함이 가장 큰 물음을 남깁니다. 그러나 확정된 진실만 좇으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손, 그 손의 무게이지요. 강영훈의 온화한 미소를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남는 것이지요. 가장 조용한 자리에 앉은 사람을 눈여겨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강영훈이 바로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미소가 진심인지 아니면 잘 그린 가면인지 말이지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의 한 자락이 열릴 것입니다. 함께 천천히 따라가 보시지요.